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 경선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지금 결과가 부타지와 샌더스가 거의 사실상 동률이다라고 나타나면서 재검토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됐건 젊은 38세 부티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간접 선거인데요. 지금 선거인단 538명이 투표해서 승리한 그런 주의 모든 표를 승자에 몰아주는 방식으로서 예. 총 득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현재 그 당 선거인단을 좀 뽑는 기간인데 당원만 참여해서 선거인단을 뽑는 코커스가 지금 진행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도 원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투표하는 이제 프라이머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뭐 화요일로 열리는 3월 3일에는 14개 주에서 동시에 선거인단을 뽑고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대통령 후보 윤곽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7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선정되고 공화당은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TV 토론 이후에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개최되는 것이 이제 미국 선거의 일정인데요. 지금 3일 열린 아이오와 코커스는 좀 진행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예. 개표가 좀 상당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7%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1등이랑 2등이 비슷합니다. 부티지지 후보가 26.2%, 그다음에 샌더스 후보가 26.1%로 초박빙인데 그래서 거의 동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재검표를 좀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좀 요청했다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부티지지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좀 양력을 살펴보면 1982년생이고요. 지금 38세입니다. 인디애나 사우스밴드에서 태어났는데 대학은 하버드와 옥스퍼드를 나왔고요. 여기에 해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29살 때 출신지인 사우스밴드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고 그 이후 한 번 더 연임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남성 배우자를 둔 성소수자로서 정책 방향성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일단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대선 경선에 막을 올린 아이오와 코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부티지지 후보자의 경제 정책은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는 매우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자 네. 또 여기에 유권자들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좀 시발점이기 네. 때문에 매우 좀 중요한 당원 대회다라고 하고 있고 네.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발점입니다. 지금 트럼프 현재 대통령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만한 후보가 유력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좀 전략적인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통계적으로 봐도 이 첫 당원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지 못한 후보가 최종 대통령 후보로 지금 선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4위가 유력시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렸던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강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임을 좀 입증했다고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세력 확장성에서 지금 거의 신인이라 할 수 있는 부티지지 후보보다는 좀 앞선 것으로 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끝으로 레이스 후반으로 갈수록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 부티지지 후보는 사실 초반 레이스 이후에 사퇴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티지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그런 정책에 있어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에는 부티지지 경제 정책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잘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부티지지의 정책은 중도 좌파적 경향이 일단 특징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주요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민주당 다른 후보들과 좀 공통점이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부자들의 그 자산 및 금융거래에 대한 증세를 도입해서 세입을 늘리고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을 15달러로 인상을 하고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그 대형 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소규모 인수합병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는 좀 비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종합해 보면 급진파인 샌더스 후보보다는 주장은 비슷한데 그런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그 중국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강경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서 확실히 그 부티지지 후보의 중국 관련 정책과는 좀 상당한 좀 차이점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아무래도 급진파인 샌더스 후보의 그런 그 우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지금 금융시장에서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지금 부티지지 후보의 예상박 선전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좀 나타난다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우호적인 좀 반응을 보일 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오와 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경선의 시작 단계이지만 대선의 풍향계로 읽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참패한 모습이었고요. 또 아이오와 자체적으로 지금 치욕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에도 그 방향성도 주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전기차 주목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유럽에서 1월 전기차가 또 잘 판매됐는지 그런 지표가 좀 나와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그 유럽에서 네. 전기차 판매가 작년에 제일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1월에도 전기차 판매가 크게 지금 증가했다는 그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네. 아직은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잠정 집계 정도 수준인데 이것이 만일 정말 실제 이렇게 발생했다면 상당히 놀라운 판매 성장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그 전체 그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플러그인 전기차가 그 중에서 얼만큼 팔렸느냐를 보는 전기차 판매 비중 그런 자료인데요. 유럽 전체로는 1월 달에 7에서 8% 정도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지금 집계를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사실 수년간 그 전기차 판매 비율이 높은 노르웨이가 64%로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스웨덴이 31%, 포르투갈이 11%, 프랑스가 8.2% 등이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사실 작년에도 전기차 판매가 높았다는 점에서 판매가 여전히 잘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목해야 되는 나라는 프랑스라고 보입니다. 프랑스는 작년 한 해 그 전체 판매 비중이 전기차에서 2.8%에 불과했는데 1월에 8%대를 기록했다면 정말 놀라운 판매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전체로 봤을 때도 지난해 그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3.6%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랍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도 전기차 판매 비중이 한 4%대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었는데 1월 판매가 이렇게 수치가 잘 나온 것은 좀 놀랍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비중이 판매 비중이 높아진 원인은 아무래도 그 유럽에서의 그런 강력한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수년간 기준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전기차 판매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과 일정을 좀 살펴보면 현재 그 완성차 업체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량이 평균 킬로미터당 130g인데 내연 기관 자동차를 많이 판매할수록 이 제한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를 그만큼 더 많이 판매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내년에는 킬로미터당 지금 95g으로 27% 상향 조정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킬로미터당 62g으로서 추가적으로 35% 더 규제가 강화됩니다. 만일 이런 규제를 어길 경우 예를 들어서 1g 초과시 완성차 제조업체는 자동차 한 대당 95유로, 우리 돈 12만 3천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서 결국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네.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그 자사의 연간 총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폭스바겐과 피아트 등에서 다수의 중저가 신모델이 좀 출시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전기차 성장세가 크게 좀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유럽 OEM의 그 대부분 죄송합니다. 네.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를 좀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성장은 곧 한국 배터리 제조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올해 지금 뭐 이제 월별로 계속 자료가 나오겠지만 유럽 시장의 선전이 지속될 경우에 국내 배터리 소재 및 부품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올해 한 해 정말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의 1월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예상 외로 강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환경 보호 정책에 또 말미암아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이네요. 우리 시장에서는 배터리 관련 업체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접하게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